늦은 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골목길은 차가운 겨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의 가게가 셔터를 내리고 어둠에 잠겼지만 골목 깊숙한 곳에서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박간의 뼈해장국.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 작은 식당은 그 역사만큼이나 깊고 진한 국물 냄새로 늦은 시간까지 허기진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었다. 가게 안은 밖의 냉기와는 달리 뜨거운 김과 온기로 가득했다. 커다란 솥에서는 뽀얀 국물이 끓고 있었고 구수한 육수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평소의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이 끈적한 기름때처럼 공기 중에 눌어붙어 있었다. 식당 중앙, 가장 큰 테이블에는 건장한 산의 대여섯 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험상궂은 인상, 온몸을 뒤덮은 문신, 그리고 싸구려 향수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역한 기운은 그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들은 이 지역에 새롭게 세력을 넓히려는 신흥조폭, 흑룡파의 조직원들이었다. 어르신,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해.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 마동철이 팔짱을 낀 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끓는 기름에 찬물을 부은 듯 식당의 온기를 순식간에 식혀버렸다. 그의 앞에는 식당 주인인 박씨 부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평생을 주방에서 국자를 잡고 살아온 박노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의 곁에서 아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남편의 팔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아, 이 노인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네. 마동철이 인상을 쓰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콱 내리쳤다. 뚝배기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이 구역, 이제부터 우리 흑룡파가 관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매달 수입의 10% 보호세 명목으로 상납하시라고. 그러면 당신네 가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지. 어때? 좋은 거래 아니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 노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한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장사해 온 그에게 보호세라는 단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작은 가게에서 수입의 10%는 생계를 위협하는 큰 돈이었다. 제발, 제발 이러지들 마시오.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서 뭘 더 뜯어가시겠다고. 하루 매출이라는 게 뻔한데. 박 노인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그 모습에 마동철의 입꼬리가 더욱 비열하게 올라갔다. 그는 약자가 발버둥치는 모습을 즐기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오는 소리 집어치워. 우리가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오늘 중으로 결정해. 돈을 내든 아니면 이 가게 간판을 내리든. 마동철의 협박에 다른 조직원들이 키득거리며 박씨 부부를 위협적으로 둘러쌌다. 그 순간 마동아치스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이름은 김철민, 흑룡파의 중간 간부였다. 그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었고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짐승 같은 직감을 가지게 된 인물이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어쩐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늙은 부부를 협박해 푼돈이나 뜯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의 예리한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다. 젠장. 그냥 빨리 돈 몇 푼 쥐어주고 뜨는 건데.
동철이 형은 꼭 이렇게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 김철민이 속으로 혀를 차는 순간이었다. 딸랑. 낡은 식당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 제복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체구가 작았다. 어깨선이 다 드러날 정도로 품이 조금 커 보이는 제복은 갓 임관한 신참의 것 같았다.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 질끈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와 뺨을 간지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대학생이 실수로 조폭들의 소굴에 발을 들인 것처럼 이 험악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조직원 중 한 명이 휘파람을 불며 낄낄거렸다. 이야, 여경, 나으리께서 순찰도시다 길을 잃으셨나 몸매는 좋은데. 우리랑 같이 해장국이나 한 그릇하고 가지 그래. 온갖 저질스러운 농담이 오갔지만 여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찰칵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게 안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김철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짐승 같은 직감이, 평생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냈던 그 감각이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위험하다. 도망쳐라. 문제는 그 여경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눈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얼마나 깊은 심연이 있는지,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조직원들의 희롱에도, 마동철의 험악한 기세에도, 박씨 부부의 절망적인 표정에도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감정의 동요가 아니었다. 마치 숙련된 사냥꾼이 사냥감들의 위치와 숫자를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사냥, 루트를 계산하는 듯한 지극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분석의 눈빛이었다. 김철민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과거에 진짜 괴물들을 본 적이 있었다. 국가가 비밀리에 키우는 인간 병기들. 그들의 눈빛이 바로 저랬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오직 목표와 효율성만 남은 기계와도 같은 눈. 어이, 거기 아가씨. 경찰이면 다야. 마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경에게 다가갔다. 그는 김철민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어리고 만만한 여자, 경찰 한 명만 보일 뿐이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눈치 없이 끼어들었네. 좋은 말 할 때 나가. 못 본 척 해줄 테니. 마동철은 자신의 위압적인 덩치와 험악한 얼굴이 웬만한 경찰들은 겁먹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경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마동철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봐.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귀 먹었어. 김철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안 돼. 형님, 그냥 건드리지 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다.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조직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은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다. 여경. 이서연 순경은 마동철을 지나쳐 박씨 부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아주 작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안정적이었다. 그 평온함이 역설적으로 마동철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야,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마동철이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서연은 그제야 다시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철민은 보았다. 이서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 동안 변하는 것을, 그것은 차가운 얼음장 밑을 흐르는 검은 강물과도 같았다. 형님, 그만하시죠. 오늘은 이만 물러가는 게. 김철민이 조심스럽게 마동철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하지만 마동철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닥쳐. 김철민 내 놈은 왜 이렇게 쫄아 있어.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자존심도 없어. 마동철은 이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조롱했다. 경찰 배지 달고 있으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신고라도 하게. 우리가 경찰서 들락거리는 게 하루 이틀인 줄 알아. 그 순간 김철민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마동철의 손가락이 이서연의 제복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움의 반응이 아니었다. 압축된 용수철이 튕겨나가기 직전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응축되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깨달은 김철민은 필사적으로 마동철을 말리려 했다. 형님,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저 여자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외침은 마동철의 오만함과 분노에 잠식당해 버렸다. 마동철은 이제 이서연을 제압함으로써 김철민을 포함한 조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마동철의 커다란 손, 그리고 그 뒤에서 희죽거리는 조직원들의 얼굴, 겁에 질려 사색이 된 노부부의 모습을 차례로 자신의 눈에 담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듯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관망하고 있었다. 김철민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10분, 아니 5분 안에 이 자리에 서 있는 흑룡파 조직원들은 모두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저 작은 체구의 여자 경찰 이서연일 것이라고. 김철민의 필사적인 외침은 마동철의 귀에 닿지 않았다. 아니,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눈앞의 작은 여경이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이 상황을 이용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비틀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겁에 질린 박 노인의 아내가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며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다.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경찰 아가씨. 어서 여길, 저희 때문에 위험해질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그녀는 경찰의 등장이 해결책이 되리라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젊은 여경이 자신들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시끄러워. 이 할망구가. 마동철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박노인의 아내를 거칠게 밀쳤다. 악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노부인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녀의 머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남편인 박노인이 몸을 날려 간신히 아내를 부축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끓고 있던 해장국 솥에 김 빠지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이서연 순경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조금 넘어진 노부인을 향해 기울었다. 그리고 다시 마동철에게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천둥보다 더 무겁게 식당 안의 모두를 짓눌렀다. 마침내 이서연이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모두 움직이지 마.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시민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질문이 아니었다.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차가운 명령이었다. 당신들은 현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집단 폭행, 형법 제283조 특수협박, 그리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이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벽을 보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라. 그녀는 마치 법전을 통째로 외운 사람처럼 그들의 죄목을 정확하고 막힘없이 읊었다. 그 모습에 잠시 주춤했던 흑룡파 조직원들은 이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하하, 지금 뭐라고 했냐. 이 꼬마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본데. 마동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이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집어삼킬 듯 했다. 아가씨, 경찰 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다만 세상은 그런 교과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법, 그건 우리 같은 놈들한테는 그냥 귀찮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고. 그는 이서연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역한 담배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이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 무심한 반응은 마동철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긁어댔다. 그는 특히 여자들 앞에서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했다. 여자는 집에 가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어디 무섭지도 않나 이런 험한 데를 혼자 돌아다니고. 마동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노골적인 성희롱이자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는 이서연의 제복,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다. 이순경 배지 하나 달고 있으면 우리가 벌벌 떨 줄 알았어. 귀엽기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저 노인네들처럼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거 아니면 본서에 엉엉 울면서 지원 요청이라도 하게. 그 전에 내 손가락부터 부러질 텐데 어쩌나. 조직원들이 다시 한번 키득거렸다. 그들은 이 상황을 완전히 즐기고 있었다. 젊고 예쁜 여경 하나를 붙잡아 놓고 희롱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유흥거리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서연이 이미 자신들의 소나기에 들어온 가련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김철민만이 웃지 못했다. 그는 마동철의 등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이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저런 모욕과 위협 속에서도 어쩌면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강심장이거나 혹은 미쳤거나. 김철민은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녀는 평범한 경찰이 아니다. 평범한 인간의 반응이 아니다. 이서연은 마동철의 더러운 손가락이 자신의 제복을 더럽히는 것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한번 아주 조용히 열렸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즉시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라. 공무집행 방해죄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금의 감정적인 동요도 두려움의 떨림도 없었다. 오직 규율과 원칙만이 담긴 기계와도 같은 목소리였다. 그 순간 마동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롱하는 것도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 상황에서 자신이 흑룡파 조직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일개 순경 계급장을 단 여자의 하나가, 그것은 마동철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권위, 조직의 보스로서 그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목에는 굵은 힘줄이 툭 튀어나왔다. 이 미친년이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마동철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좋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내 몸에 똑똑히 새겨주마. 내 동료들이 널 발견했을 땐 그저 울면서 시체나 수습하게 만들어주지. 그 말을 끝으로 마동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이 기분 나쁜 상황을 끝내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의 크고 두꺼운 손이 이서연의 멱살을 잡기 위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조직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을 말리려 했던 김철민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감히 자신에게 맞선 이 어린 여경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 위한 폭력의 시작이었다. 주변의 조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를 준비를 했다. 박씨 부부는 절망적인 신음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김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끝났군. 우리 모두. 그의 눈에는 마동철의 손에 잡혀 처참하게 망가질 이서연의 모습이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될 끔찍한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마동철의 소나기가 이서연의 목덜미에 닿기까지 남은 시간은 5초도 되지 않았다. 시간은 마치 끈적한 꿀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마동철의 손이 이서연의 멱살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 육중한 손은 과거 수많은 이들에게 공포와 굴복을 안겨주었던 폭력의 상징이었다. 그 소나기에 잡히는 순간 뼈가 으스러지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박씨 부부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조직원들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김철민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것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마동철의 손가락 끝이 이서연의 제복 옷깃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 시간이 늘어나는 듯한 착각 속에서 이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놀라거나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몸의 중심을 낮추며 반보 앞으로 나섰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흐르는 물과도 같았다. 마동키스 눈에 이서연의 모습이 시야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팔에 끔찍한 이변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이서연의 왼손이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그의 손목 안쪽을 가볍게 감쌌다. 그것은 공격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거대한 데미 물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약돌 하나가 물의 흐름을 미세하게 바꾸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같은 힘의 인도였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5 손가락이 우아하게 펼쳐졌다가 오직 엄지손가락 하나만이 예리한 칼끝처럼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엄지손가락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마동철의 팔뚝 안쪽, 팔꿈치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떨어진 지점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수삼리 쇼산리. 인체의 수많은 급소 중에서도 만게스른 만데스 이스탄데를 팔의 힘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혈점이었다. 찌르르르르르 마치 녹슨 쇠붙이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수만 볼트의 전류가 팔을 타고 뇌까지 치솟는 듯한 격통이 마동철의 온몸을 관통했다.
식당이 떠나갈 듯한 짐승의 것에 가까운 비명이 마동철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거구의 사내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고통에 사로잡혀 몸부림쳤다. 그의 자랑이던 강철 같던 팔은 힘없이 축 늘어져 마치 주인의 것이 아닌 것처럼 대롱거렸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감각 자체가 사라진 듯한 마비와 뼈를 갈아버리는 듯한 통증이 동시에 덮쳐왔다. 이서연은 그를 잡고 있던 손을 조용히 놓았다. 마동철의 거대한 몸이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마비된 자신의 오른팔을 붙잡고 신음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자신이 주먹 한 방으로 벽을 부술 수 있는 이 마동철이 저 작은 계집애의 손가락 하나에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졌단 말인가? 식당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마동철의 비명소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조직원들은 입을 벌린 채 눈앞의 광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웃음소리도 조롱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얼어붙은 공포뿐이었다. 누군가의 손에서 젓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눈을 감고 있던 박씨 부부도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그토록 위협하던 거구의 악당이 젊은 여경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앞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 있는 이서연, 순경의 뒷모습을 김철민은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다. 저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다. 김철민은 뒷골목에서 수많은 싸움을 경험했다. 막싸움, 연장을 쓰는 싸움, 심지어 칼부림까지. 하지만 저런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저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정교하고 효율적인 해체였다. 상대의 신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최소한의 힘으로 공략하여 상대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기술. 저건 경찰이 호신술로 배우는 어설픈 체포술 따위가 아니었다. 군용, 특수 격투술. 아니, 그 이상이야. 김철민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저 여자는 평범한 경찰이 아니다. 평범한 인간의 범주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저 여자는 살인을 기술로써 배운 사람이다. 이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마동철을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살펴보는 엔지니어와도 같은 눈빛이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경멸도,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관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마동철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발로 걷어차거나 욕설을 퍼붓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 개 같은. 마동철이 고통 속에서도 간신히 욕설을 뱉어내며 이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는 남은 왼손으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버둥거렸다. 하지만 그 동작마저도 이서연의 눈에는 너무나 느리고 뻔한 것이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발을 들어 마동철이 무기를 꺼내려던 왼손을 가볍게 하지만 단호하게 밟았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마동철의 마지막 저항마저 무력화되었다. 이제 상황은 명백해졌다. 힘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아니, 애초에 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싸움이었다.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군견이 유치원생들의 소꿉놀이에 끼어든 것과도 같았다. 정적을 깬 것은 김철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이서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마동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오직 마동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선을 넘었다. 그 한마디에 마동철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성실한 경찰이 아니었다. 자신이 넘어선 것은 법의 경계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그어놓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이었음을 김철민의 뇌가 정지했다. 아니, 정지했다기보다는 과부하로 인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다. 눈앞의 현실을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광경을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 그의 모든 경험과 감각이 총동원되었다. 그는 뒷골목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잔인한 자가 승리하는 곳. 마동철은 그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포식자 중 한 명이었다. 타고난 덩치와 뼈를 부수는 완력.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잔혹함. 그것이 김철민이 알고 있는 강함의 정의였다. 하지만 방금 그 강함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저 작은 여경. 이서연은 힘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야수와 같은 포악함 대신 마치 정밀 기계를 조립하는 장인과도 같은 정확성과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마동철이 휘두른 폭력이라는 거대한 망치를 그녀는 바늘 하나로 급소를 찔러 무력화시켰다. 김철민은 과거 군 복무 시절 특수부대 출신 교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전쟁터에서 진짜 무서운 놈은 고함 지르면서 총을 난사하는 놈이 아니야. 소리 없이 다가와 네가 죽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목 뒤에 차가운 칼날을 박아 넣는 놈이지. 그들에게 살인은 일이자 기술일 뿐이니까 바로 저 여자였다. 이서연. 그녀의 눈빛, 그녀의 움직임, 그녀의 침묵, 모든 것이 그 교관이 말했던 진짜 프로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지금 조폭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을 뿐이었다. 공포가 심장을 얼음 같은 손으로 꽉 움켜쥐는 듯했다. 김철민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다. 그것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뿐인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국가가 모든 것을 걸고 훈련시킨 인간 병기.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지만 한번 스위치가 켜지면 반경 내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킬러. 그 순간 다른 조직원들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김철민과 전혀 달랐다.
그들의 뇌는 김철민처럼 복잡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단 하나. 자신들의 두목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보스가 계집애 하나에게 당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는 수치였다. 이 시발년이 두목님한테 무슨 짓이야.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다. 그들의 단순한 머리는 이 상황을 우연 혹은 비겁한 속임수로 치부해버렸다. 이성을 잃은 그들의 눈이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몇몇은 허리춤에서 접이식 칼이나 삼단봉을 꺼내 들었다. 거기 앉서 이 미친년아, 오늘 여기서 너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마. 상황을 오판한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김철민은 그들을 막아야 했다. 이대로 두면 모두 죽는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동철이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었다. 그는 마비된 오른팔 대신 성한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전부 전현을 죽여버려 당장. 그것은 명령이자 방아쇠였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이서연을 향해 살기를 뿜어내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광기 어린 분노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 순간 김철민의 안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보스에 대한 의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짐승의 것에 가까운 필사적인 본능이었다. 그는 이대로 모두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의 목청이 찢어져라. 평생 내본 적 없는 가장 크고 절박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저 여경 잘못 건드리면 우리 다 죽어. 그 외침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거의 애원에 가까운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김철민은 두 팔을 벌려 동료들이 이서연에게 다가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제발, 제발 멈춰. 너희들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저 여자는 괴물이야. 우리 전부 다 죽는다고. 식당 안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멎었다. 조직원들은 달려들려던 기세를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철민을 쳐다보았다. 자신들의 편이어야 할 조직의 2인자가 지금 적을 보호하며 자신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마동철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김철민의 멱살을 거머쥐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이제는 배신감까지 뒤섞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김철민, 내 이 새끼. 지금 뭐라고 했냐? 형님, 제발 제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 여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야 살 수 있습니다. 김철민이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다. 짝! 그 순간 마동철의 성한 왼손이 김철민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엄청난 충격에 김철민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확 퍼졌다. 이 배신자 새끼 내놈이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됐어. 저 계집애한테 쫄아서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냐. 마동철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육체적 고통과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가장 믿었던 부하의 배신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김철민을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은 여기서 구경이나 해. 내가 전현을 어떻게 조각내는지 똑똑히 보라고.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다. 이 개새끼야. 마동철은 더 이상 김철민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명령했다. 멍청하게 서서 뭘 봐 전현을 잡아. 그의 명령에
망설이던 조직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철민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인한 헛소리로, 그의 행동을 배신으로 규정해버렸다. 이제 그들의 분노는 이서연뿐만 아니라 김철민에게까지 향해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김철민은 얻어맞은 뺨의 고통도 잊은 채 절망적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마지막 경고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 4명의 조직원이 손에 칼과 둔기를 든 채 함성을 지르며 사방에서 이서연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들의 뒤에서는 마동철이 악기 같은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든 광기의 중심에서 이서연은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다가오는 거대한 쓰나미를 앞둔 등대처럼 고요하고 굳건했다. 그녀의 눈은 달려드는 조직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들이 든 무기의 종류, 공격 각도, 그리고 그들 사이의 거리를 마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김철민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아니, 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있었다. 10분. 마동철이 처음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예감했던 조직 박살까지의 시간. 아니, 10분은 너무 길었다. 저 괴물에게는 1분이면 충분할 것이다. 김철민이 눈을 감았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이서연의 귓가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에 찬 얼굴도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빛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4개의 목표물, 각 목표물의 이동 속도, 예상 공격 경로, 손에 쥔 무기의 종류와 리치, 그리고 그들 사이의 거리.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슈퍼컴퓨터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대응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것은 생각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피와 땀으로 뼈와 근육에 각인된 본능의 영역이었다. 죽어. 가장 먼저 정면에서 칼을 들고 달려든 조직원이 그녀의 복부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찔러 넣었다. 식당 안의 희미한 불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섬광처럼 번쩍였다. 박 노인의 아내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 자리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칼날이 닿아야 할 그 위치에 그녀의 몸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하거나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칼날의 궤적 안쪽으로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파고들었다. 조직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분명 눈앞에 있던 목표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자신의 품 안으로 파고든 그림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컥. 이서연의 왼손이 칼을 쥔 그의 손목을 뱀처럼 휘감아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남자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그의 어깨 관절을 정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첫 번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깨가 탈골된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그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첫 번째,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본 좌우의 2 남자가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이미 달려오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이서연을 협공하기 위해 3단봉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서연은 쓰러뜨린 첫 번째 조직원의 등을 가볍게 걷어찼다. 그의 몸이 볼링핀처럼 미끄러지며 왼쪽에서 달려오던 남자의 다리를 덮쳤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발이 걸린 남자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머리가 반대편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오던 동료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퍽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두 남자는 서로 뒤엉켜 바닥에 처박혔다. 한 명은 다리를 붙잡고 신음했고 다른 한 명은 복부를 움켜쥔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명이었다.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그는 눈앞에서 동료 3명이 순식간에 그것도 너무나도 어이없는 방식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서 쇠파이프가 덜덜 떨렸다. 그의 눈에 비친 이서연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재앙 그 자체였다. 오지 마. 저리 가. 이 괴물아. 그는 겁에 질려 쇠파이프를 미친 듯이 휘둘렀다. 하지만 그것은 공격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쫓기 위한 발악에 가까웠다. 기술도 목표도 없는 무의미한 몸짓이었다. 이서연은 그의 어설픈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했다. 쇳소리를 내며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간 쇠파이프. 그 공격으로 인해 남자의 상체가 앞으로 쏠리며 중심이 무너졌다. 이서연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이 낮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전투화 앞코가 그의 발목 안쪽 복사뼈 아래 급소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걷어찼다. 짧은 비명과 함께 마지막 조직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다. 4명의 조직원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체감상으로는 영원처럼 길었지만 실제로는 10초를 넘지 않았다. 이제 식당 안에는 오직 한 명의 정만이 서 있었다. 마동철.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뒷골목에서 잔뼈가 굵은 싸움꾼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저 작은 계집애의 손에 어떤 유효타 한번 날려보지 못하고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욕설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분노나 굴욕감이 아니었다. 원초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하지만 그 공포는 곧 마지막 남은 오기와 광기로 변질되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여기서 도망치거나 항복한다면 자신은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될 것이다. 마동철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옆에 있던 튼튼한 원목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다. 마비된 오른팔의 고통도 잊은 채 그는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의자를 머리 위로 번쩍 쳐들었다. 죽어. 그는 의자를 이서연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가게의 천장이 부서질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그 공격은 닿지 않았다. 이서연은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춤을 추는 서퍼처럼 마지막 순간에 몸을 살짝 옆으로 비틀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작고 효율적이어서 마치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웨이터. 마동철이 내리찍은 의자는 이서연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처박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엄청난 힘에 마동철 자신의 몸도 앞으로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이서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오른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했다. 그리고 그 손날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쏠린 마동철의 목덜미, 경추와 두개골이 만나는 지점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제리, 아고데. 둔탁한 파열음이나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저 잘 익은 수박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과 같은 아주 작고 기묘한 소리가 났을 뿐이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마동철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의 거대한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앞으로 그대로 고꾸라졌다. 식당 바닥이 울릴 정도의 육중한 소음과 함께 흑룡파의 두목마동철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식당 안은 다시 한번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조직원들, 산산조각 난 의자 파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이서연은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제복에는 먼지 하나, 구김 하나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털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철민은 그 모든 광경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것은 추위 때문도 얻어맞은 고통 때문도 아니었다.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과 뒤섞인 순수한 공포였다. 그의 경고는 틀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부족했다. 저 여경 잘못 건드리면 우리 다 죽어.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이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굴욕적으로 해체당했다. 식당 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바닥에 나뒹구는 흑룡파 조직원들의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방금 전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 씨 부부는 식당 구석에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가 뒤섞여 이 젊은 여경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철민은 얻어맞은 뺨의 통증도 입안의 고인 피의 비릿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한 사람, 이서연 순경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만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거칠어진 숨결 하나 없었다. 방금 10여 명에 가까운 건장한 조폭들을 맨손으로 쓸어버린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마동철이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부상자를 확인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그녀의 임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듯이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였다. 대신 그녀는 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이어서 오히려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극도의 위화감을 자아냈다. 김철민은 생각했다. 이제서야 지원 요청을 하려는 건가? 112에 신고하려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도 침착하고 여유로웠다. 이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하지만 그녀가 누른 것은 112 긴급 전화 버튼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소록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은 지극히 단순했다. 지휘관님.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네 하는 짧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지휘관님. 그 첫마디에 김철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보고 드립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찰의 보고 체계에서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훨씬 더 엄격하고 수직적인 군대식 보고였다. 여기는 흑창 1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김철민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크이창, 검은 창,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철민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것은 뒷골목 세계에서만 암암리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이었다. 그 누구도 실체를 본 적은 없지만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 조직의 보스들조차 그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떤다는 국가의 그림자, 대통령 직속으로 움직이는 비밀 특수부대, 법과 절차를 초월하여 국가의 가장 어두운 오물을 청소하는 유령들, 테러리스트, 간첩,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 범죄 조직을 소리 소문 없이 삭제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대한민국의 칼날 혹은 걸어 다니는 재앙이라고 불렀다. 김철민은 그것이 그저 흉흉한 소문,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 전설의 이름이 눈앞에 이 작은 여경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흑창 1번이라는 마치 리더를 의미하는 듯한 코드네임과 함께 이서연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감정이라고는 단 1g도 섞이지 않은 지극히 건조하고 사실적인 목소리였다. 순찰구역 내에서 조직폭력배, 흑룡파, 조직원 식별 및 무력화 완료, 주동자 마동철 포함 총 11명, 전원 생존, 행동 능력 상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짧은 질문이 돌아왔다. 신분 노출은 제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기술 사용, 현장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흑창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 있음. 알겠다. 지휘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즉시 특수 처리팀 현장으로 보낸다. 10분 내 도착 예정. 현장 보존하고 대기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1번. 예, 지휘관님. 다치진 않았나? 아주 짧은 순간. 지휘관의 목소리에 딱딱한 감각 너머의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이서연의 입가에도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소가 번졌다, 사라졌다.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겼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제복 주머니에 집어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렷 자세로 섰다. 하지만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김철민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는 오히려 인간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자신들을 보던 그 무감정한 눈빛의 의미를, 그녀의 움직임이 왜 그토록 치명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왜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죽음의 냄새를 맡았는지를. 그들은 사자 우리에 들어간 토끼가 아니었다. 그들은 신의 영역을 침범한 필멸자였다. 아직 의식이 남아있던 다른 조직원 몇몇도 그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었다. 그들 역시 흑창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뼈가 부러진 고통도, 자존심이 상한 분노도 모두 잊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순수한 절망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체념 어린 공포만이 가득했다. 흑창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가 건드린 게 진짜 흑창이라고. 한 조직원이 거의 울부짖듯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몇 년 감옥에 갔다 올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흑창에게 엮인 자들 중 온전하게 살아남았다는 소문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박씨 부부는 그 단어의 의미는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똑똑히 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죽일 듯이 위협하던 악당들이 그 이름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저 작은 여경이 단순히 용감한 경찰관이 아님을 깨달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무어라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주변에는 평범한 인간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어떤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식당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마치 곧 도착할 자신의 청소팀을 기다리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한 무거운 정적이 식당 안을 지배했다. 깨진 의자 파편과 바닥에 널브러진 몸뚱이들과 그 사이를 떠도는 희미한 피비린내가 방금 전의 광풍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서연은 여전히 문가를 향해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흑룡파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은 차라리 고통이 더 나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을 옥죄는 미지의 공포보다는 김철민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것을 들었다. 흑창.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전설 속의 그림자, 국가의 칼날, 그리고 그 칼날의 끝다. 1번이라 불린 저 여자. 자신들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그 대신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여러 개 겹쳐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허공을 가르기보다 지면을 통해 미세한 진동으로 먼저 전해져 왔다. 쿵, 쿵, 쿵. 마치 거인의 심장 박동처럼 골목 전체가 그 진동에 공명하는 듯했다. 식당 창밖으로 보이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순간적으로 그림자에 가려졌다. 골목의 좁은 입구를 완전히 막아서며 차량들이 멈춰섰다. 경찰 순찰차의 희고 푸른 경광등이 아니었다. 그 어떤 불빛도 소리도 없었다. 검은색 세단과 군용 차량을 개조한 듯한 검은색 특수밴, 번호판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그대로 빚어놓은 듯한 차들이었다. 도시의 야경을 반사하는 매끈한 차체는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보였다. 철컥, 거의 동시에 여러 개의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림자 같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검은색 정장.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가 밝혀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냉혹했다. 일부는 골목의 양쪽 입구를 완벽하게 통제했고 다른 일부는 식당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일반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이 아닌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총구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딸랑.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정중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린 움직임이었다. 그들 중 가장 선두에 선 중년의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잘 다려진 정장만큼이나 틈없는 인상을 풍겼다. 날카롭게 정돈된 머리카락, 깊은 눈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현장을 지휘해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한 권위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식당 안의 아수라장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동철과 다른 조직원들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놀라움이나 동요가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나 쓰레기를 보는 듯 아무런 감흥도 없는 시선이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른 요원들처럼 곧장 행동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이서연의 앞에 멈춰서서 아주 잠시 동안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 지휘관님, 오랜만입니다. 지휘관님, 그 호칭이 중년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김철민은 숨을 멈췄다. 아직 의식이 남아있던 다른 조직원들의 눈은 절망으로 완전히 빛을 잃었다. 1번이라는 코드네임만으로도 이미 심장이 멎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지휘관이라는 계급까지 확인되고 말았다. 자신들이 멱살을 잡고 희롱하려 했던 이 젊은 여경이 국가의 가장 강력한 비밀 부대를 이끌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로 그들을 짓눌렀다. 이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받았다. 윤 과장님,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윤 과장이라 불린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보고 내용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흑창 1번이 현장에서 직접 움직였다는 보고인데 제가 앉아있을 수만은 없지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한 삶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예우를 넘어선 인간적인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윤 과장 역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람들처럼 짧은 대화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윤 과장이 뒤를 돌아 손짓했다. 처리해. 그의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반 경찰처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거나 체포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체포가 아니라 회수에 가까웠다. 2명의 요원이 마동철에게 다가가 마치 거대한 화물 자루를 다루듯 그의 몸을 뒤집었다. 그리고는 일반 수갑이 아닌 손목과 발목을 한 번에 결박하는 강력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그의 사지를 제압했다. 마동키스 저항은 무의미했다. 다른 요원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조직원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부상 상태를 확인하는 듯 했지만 그 손길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다. 그저 이 화물이 이송 중에 파손되지 않을지를 점검하는 기술자의 손길과도 같았다. 김철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한 요원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결박했다. 저항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이봐들 당신들 뭔데 이래 우리 변호사 부를 권리가 있어. 조직원 중 한 명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닌 그의 입을 틀어막는 차가운 손길뿐이었다. 윤 과장은 그 모든 소란을 무시한 채 이서연에게 말했다. 이들은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닌 국가 안보 위협 단체에 대한 특수조사로 전환될 겁니다. 조직의 뿌리까지 전부 뽑아낼 생각입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특수조사. 그것은 일반적인 사법 체계가 아닌 그들만의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흑룡파라는 조직은 오늘 밤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운명이었다. 요원들이 흑룡파 조직원들을 하나둘씩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요원들 앞에서는 어린애나 다름없었다. 그때쯤 뒤늦게 신고를 받고 도착한 지역 경찰서의 순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골목을 막아선 검은 세단과 중무장한 요원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전방의 상황역인 종로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 젊은 경찰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하지만 골목 입구를 지키던 요원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검은색 코팅이 된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뻣뻣하게 구더경례를 붙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료들을 데리고 차 안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김철민은 요원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식당 안을 돌아보았다. 이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박씨 부부는 그런 그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그 순간 김철민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경찰도 흑창이라는 비밀 요원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차갑고 무자비한 정의 그 자체였다. 폭풍은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흑룡파 조직원들이 모두 사라진 식당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바깥에서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현장을 정리하는 희미한 기척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식당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고요한 중심부 같았다. 윤 과장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잠시 물러나 있도록 지시했다. 이제 식당 안에는 이서연과 윤 과장, 그리고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는 박씨 부부만이 남았다. 윤 과장은 깨진 의자 파편을 조심스럽게 발로 밀어내며 이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안타까움, 존경심, 그리고 희미한 걱정.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 이서연 지휘관. 그는 더 이상 님자를 붙이지 않았다. 그것은 상급자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 오랜 시간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동료에게 건네는 격식 없는 말투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이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윤 과장은 한숨을 내쉬며 식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렇게 원하던 평범한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동네 조폭들한테 멱살이나 잡히는 삶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농담조가 섞여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이서연이 짧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서 여전히 떨고 있는 박씨 부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 하나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 항상 그랬지. 윤 과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 당신이 그어놓은 선을 누군가 넘어오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지. 그게 적국의 특수부대든 부패한 정치인이든 아니면 동네 양아치들이든. 그의 말은 이서연의 과거를 관통하고 있었다. 본부의 모두가 아직도 당신 이야기를 해. 흑창, 역사상 최연소 팀장, 그리고 최연소 지휘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다마스쿠스 바이퍼 작전을 성공시킨 유일한 인물. 대통령조차
당신의 이름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지. 윤 과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나왔다. 그는 그녀가 이룬 전설적인 업적들의 가장 가까운 증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작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어. 특히 당신에게는. 그 말에 이서연의 강철 같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동안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듯 흔들렸다. 다마스쿠스 바이퍼 작전. 3년 전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대테러 인질 구출 작전. 수십 명의 한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무장단체에 납치되었고 모든 외교적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투입된 것이 바로 이서연이 이끌던 흑창팀이었다. 작전은 성공했다. 인질 전원을 구출하고 테러 조직의 수뇌부를 제거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승리 뒤에는 단 하나의 오점이 있었다. 김 상사. 윤 과장이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꺼냈다. 그는 최고의 대원이자 당신이 가장 아끼던 부하이자 동생이었지. 김민준 상사. 항상 유쾌한 농담으로 팀의 분위기를 이끌던, 하지만 작전에만 들어가면 그 누구보다 용맹했던 대원. 그는 인질들을 태운 마지막 헬기가 이륙하는 것을 엄호하다가 적의 마지막 발악적인 총탄에 가슴을 맞았다. 이서연의 품 안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지휘관님 덕분에 집에는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은 변했다. 그녀의 기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판단은 더욱 냉혹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오직 임무 완수라는 기계적인 목표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그는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이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잠겨 있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판단했더라면, 다른 경로를 선택했더라면, 그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3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의 무게였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 동료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해 감각.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을 발판으로 임무를 성공시키는 국가의 칼날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떠난 건가? 윤 과장이 물었다. 전장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위협을 제거하는 대신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다치기 전에, 희생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제복을 입은 겁니다. 다시는 제 기술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멈췄다. 윤 과장은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았다. 박씨 부부였다. 부부는 어느새 두려움을 거두고 이서연과 윤 과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박 노인의 아내는 손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방금 전에 소란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불 위에서 끓고 있던 그들의 자부심이 담긴 뼈 해장국이었다. 저 경찰 아가씨, 아니, 저 고마우신 분. 박 노인의 아내는 말을 더듬으며 이서연의 앞에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경황이 없어 대접할 것이 이것밖에 없네요. 부디 이거라도 한술 뜨고 가세요. 속이라도 덮이셔야지.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늙은 부부가 건넬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감사와 위로의 표현이었다. 이서연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훈장과 대통령 표창보다도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전장에서 돌아온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작은 식당의 평화를 지켜낸 동네 순경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진하고 깊은 국물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지난 3년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한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말없이 묵묵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윤 과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녀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는지,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국가나 거창한 명분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이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었던 것이다. 윤 과장은 조용히 뒤돌아 식당 밖으로 나섰다. 부하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현장 증거는 우리가 모두 수집한다. 이 식당의 피해는 본부 차원에서 전액 보상하도록 조치해. 그리고 박 씨 부부에게는 오늘 일에 대해 절대 발설하지 않도록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함구령을 전달하도록. 그는 다시 식당 안을 흘깃보았다. 묵묵히 식사를 하는 이서연의 모습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아주 조금은 편안해 보이기도 했다. 어쩌면 이곳이 당신에게는 진짜 전장이었을지도 모르겠군. 윤 과장은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폭풍의 눈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완벽한 침묵. 김철민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이 두 가지뿐이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 손은 등 뒤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거친 질감의 두건이 씌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론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딱딱한 좌석의 진동과 이따금씩 몸이 쏠리는 감각이 그것을 말해 주었다. 하지만 창문 하나 없는, 소리 하나 새어 들어오지 않는 이 공간은 그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완벽한 고립감을 선사했다. 함께 끌려온 다른 조직원들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도 각자 다른 차량에 나뉘어 태워진 모양이었다. 이 고요함은 그 자체로 끔찍한 고문이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폭주하기 시작한다. 여기는 어디지? 경찰서나 검찰청은 아니야. 김철민은 확신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그곳에는 특유의 소음과 냄새, 그리고 분위기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달랐다. 살아있는 것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기계적인 공간. 마치 거대한 관 속에 산채로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량이 멈춰섰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누군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딱딱하고 매끄러운 바닥을 걸었다. 그의 발소리와 그를 이끄는 요원의 발소리만이 마치 거대한 동굴 속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몇 개의 문을 더 지났을까? 그는 마침내 어느 방 안으로 밀쳐졌다. 그리고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누군가 그의 머리에 씌워진 두건을 벗겨냈다.
순간적으로 비추는 강한 빛에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시야가 익숙해졌을 때 그는 자신이 작고 사각형의 방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은 이음매 하나 보이지 않는 매끄러운 회색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방 안에는 그가 앉아 있는 금속 의자와 맞은편의 책상, 그리고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도, 시계도, 그 어떤 장식도 없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무균실 같은 공간이었다. 책상 맞은편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 봤던 윤 과장이라 불린 중년의 사내였다. 그는 정장 상의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놓은 채 흰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들춰보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김철민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김철민, 만 42세, 전과 17범, 특수절도, 폭력, 상해, 화려하군. 윤 과장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김철민의 신상을 정확히 읊었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여긴 어디고? 김철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질문은 내가 한다. 윤 과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대답, 여하에 따라 너는 내일 아침 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기록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의 전달이었다. 김철민은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들은 그럴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동네 식당에서 좀 시끄럽게 한 게 전부야. 그게 사람을 이렇게 끌고 와서. 닥쳐. 윤 과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감정이 실렸다. 내 놈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그 식당에서 시끄럽게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몰랐다는 것. 그것이 너희의 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철민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넌 달랐지. 넌 경고했어. 저 여경 잘못 건드리면 우리 다 죽어. 라고. 어떻게 알았지? 뭘 봤나? 김철민은 입을 다물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여자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살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움직임, 직감이었다고 말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말해. 윤 과장의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네가 본 것, 느낀 것을 전부 말해.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편 바로 옆 조사실에서는 마동철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 역시 김철민과 똑같은 방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시발,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내 변호사 불러 너희들 전부 직권남용으로 고소해버릴 거야.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윤 과장이 아닌 안경을 쓴 젊은 요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동철의 발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마동철 씨. 3년 전 필리핀 마닐라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블루 드래곤 홀딩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마동철의 고함이 순간 멎었다.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블루 드래곤 홀딩스는 그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였다. 조직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그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몰라. 요원은 그의 부인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해당 법인을 통해 지난 3년간 약 570억 원의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이 세탁되었고
그중 일부가 제주도에 있는 정무수 부장검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좌 내역을 불러드릴까요?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무수 부장검사는 그의 뒤를 봐주는 가장 튼튼한 보험이었다.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 놈들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지. 젊은 요원은 마동철을 잠시 바라보다가 벽에 걸린 스크린의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이 켜지자 한밤중에 뉴스 속보 화면이 나타났다. 속보 검찰. 현직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 정무수 부장검사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마동철의 입이 떡 벌어졌다. 시간대를 보니 불과 30분 전의 뉴스였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동안 우리 팀은 당신의 보험을 먼저 해지했습니다. 요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이제 당신은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그냥 범죄자일 뿐입니다. 마동철 씨. 요원은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채널이 바뀌자 이번에는 흑룡파의 주요 자금줄이었던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앞에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는 영상이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었다. 조직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체포되고 압수된 장부와 컴퓨터가 박스에 담겨 나오고 있었다. 안 돼. 마동철의 눈에서 힘이 풀렸다. 그의 세계가,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범죄의 제국이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수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존재가 벌이는 일방적인 선멸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식당에서 김철민이 외쳤던 말의 의미를. 자신들이 건드린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법도, 검찰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장난감처럼 주무를 수 있는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심판자 그 자체였음을. 살려주시오. 한때 서울의 밤을 주름잡던 암흑가의 제왕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거 다 불겠소. 제발 목숨만. 젊은 요원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임무는 자백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증거는 그들의 손에 있었다. 그의 임무는 마동철이라는 인간의 정신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간 김철민은 윤 과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었다. 이서연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위압감, 그녀의 눈빛, 그리고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던 움직임까지. 그는 자신이 느낀 모든 것을 두서없지만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윤 과장은 그의 말을 묵묵히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 직감이 널 살린 거다. 김철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첫째,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다. 너는 영원히 실종자 명단에 오르게 되겠지. 둘째,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흑룡파의 모든 것을 증언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거다. 물론 평생 우리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겠지. 김철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다. 윤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명심해라. 오늘 네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은 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거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입에 담는 날.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테니.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김철민 혼자 남았다. 그는 결박된 손의 고통도 잊은 채 허탈하게 웃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절대적인 힘에 의한 심판이었다. 흑룡파는 오늘 밤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한 여자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였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사건은 마치 한바탕 악몽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은 언제나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평화로워진 듯했다.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상인들을 괴롭히던 흑룡파 조직원들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룻밤 사이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악명 높던 조폭 조직 하나가 통째로 증발해버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뒷골목을 타고 돌았다. 누군가는 더 큰 조직과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물을 건드렸다가 청소당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 하나 명확한 진실은 없었다. 흑룡파는 그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박간의 뼈해 장국은 다시 문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날 밤 박살났던 의자와 테이블, 깨졌던 그릇들은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낡아서 삐걱거리던 출입문까지 부드러운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박 씨 부부는 어리둥절했지만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그저 밤사이 조용히 다녀간 기다리 아저씨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부부는 여전히 그날 밤을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작은 책으로 자신들 앞에 서서 거대한 폭풍을 막아주었던 젊은 여경의 뒷모습. 그 모습은 부부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경외심으로 새겨져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한 점심시간이었다. 식당 안은 해장국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박 노인은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고 그의 아내는 홀을 오가며 손님을 맞았다. 바로 그때였다. 딸랑 맑은 소리와 함께 새로 바뀐 출입문이 열렸다.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서연 순경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 약간은 헐렁해 보이는 제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박 노인의 아내가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달려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그녀를 알아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몇몇 손님들은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순찰 중에 잠시 들렀습니다. 별일 없으신가요? 이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것은 흑창 1번의 차가운 얼굴이 아닌 동네 주민의 안위를 묻는 따뜻한 경찰의 얼굴이었다. 그럼요, 다 그 아가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노인의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주방에서 나온 박 노인 역시 말없이 그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 어떤 말로도 그때의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마침 국물이 아주 진하게 잘 우러났는데 이리 와서 앉아요. 제일 좋은 걸로 한 그릇 내어줄게. 박 노인의 아내는 그녀를 가장 안쪽의 따뜻한 자리로 이끌었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노부부의 진심 어린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곧바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뼈 해장국 한 그릇이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저희가 드리는 성의입니다. 돈은 절대 안 받아요. 박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럴 순 없습니다. 이서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노부부의 고집은 완강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뽀얀 국물을 한술 떠 입에 넣었다. 며칠 전 그 혼란 속에서 먹었던 것과 같은 깊고 진한 맛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안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한 구석을 녹여주는 듯한 온기. 그녀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평범하고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이 평화로운 일상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떠나 이곳으로 온 이유였으니까. 식사를 마친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지갑에서 식사비를 꺼내 뚝배기 그릇 아래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박노인의 아내가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계속 순찰 돌겠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식당을 나섰다. 박 씨 부부는 그녀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뭔가를 바라보았다. 그릇 아래에 놓인 돈은 단순한 식사비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 동네의 주민이자 자신들을 지키는 경찰로서 이 평범한 일상의 일부가 되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골목으로 나선 이서연은 따스한 햇살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식당 안의 활기찬 소음과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흑창 1번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국가가 만들어낸 최강의 살상 기술이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힘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 힘을 이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름 없는 영웅. 이서연 순경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고 평화로운 골목을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도 든든하고 위대해 보였다. 그녀가 걷는 길 위로 맑고 투명한 가을 햇살이 길게 내리쬐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서연 경위처럼 평범한 모습 뒤에 놀라운 힘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힘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